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이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발목에 차고 있는 무거운 쇠구슬처럼 빚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로 여겨집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성과금 나오면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야지. 마이너스 통장 언제 다 메꾸냐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빚이 없는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인 상태라고 말이죠.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은행 앱을 켭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원금을 갚아나갑니다. 통장에 찍힌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마침내 그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외치면서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견고한 믿음에 아주 큰 균열을 내려고 합니다.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그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업의 오너,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 그리고 거대한 부를 쌓은 투자자들. 과연 그들이 당신처럼 빚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빚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빚을 사냥개처럼 부립니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법칙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고 부자는 빚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빚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잠시 유보할 것입니다. 대신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겁니다. 당신이 매달 은행에 바치는 그 눈물겨운 성실함이 어쩌면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신에 가장 가까운 사나이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버핏의 투자법을 다룬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해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장기 보유해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돈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고 애플을 사들일 수 있었던 그 막대한 현금.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솟아난 걸까요? 단순히 주식 매매 차익으로 번 돈일까요? 천만에요. 버핏의 제국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은 바로 플로트입니다. 플로트. 떠다니는 돈. 한국어로는 책임준 비금 정도로 번역되지만 그 뉘앙스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아주 돈이 많은 친구가 당신에게 10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친구야. 여기 10억 원이다. 이 돈 갚을 필요 없어. 만기도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집에 불이 나면 그때 나한테 돌려줘. 만약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계속 네가 가지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친구는 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걸 깜빡했네. 이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0원이야. 아니, 오히려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매년 용돈을 더 얹어줄게. 어떻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같죠?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버핏이 소유한 보험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버핏은 1960년대부터 섬유업을 접고 보험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이코, 내셔널 인데미니티 같은 회사들이죠. 보험의 구조를 뜯어봅시다. 고객들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냅니다. 현금이 먼저 회사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 즉 사고는 당장 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날 수도 있고 평생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돈과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 사이에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보험회사 금고에는 고객들의 돈이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회사의 돈이 아니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트입니다. 버핏은 이 플로트를 금고에 썩혀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사들이 겁을 먹고 국채 같은 초안전 자산에만 넣어둘 때 버핏은 이 돈을 꺼내어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샀습니다. 내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자도 없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기업들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버리지 효과의 끝판왕입니다. 이자 비용이 없는 대출로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것이 오마의 시골 노인이 세계 10위권의 거대 기업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진짜 설계도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그건 재벌들이나 보험사 이야기고 나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주 공평하게도 우리 같은 개인에게도 버핏의 플로트와 매우 유사한 무기를 딱 하나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끔찍하게 싫어해서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것.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단순히 빚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3년 만기 길어야 5년 만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폭등하고 만기 연장이 거절당해서 흑자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어떻습니까? 은행이 당신에게 3억,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 큰 돈을 30년 아니 40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경기가 나빠져도 원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건의 대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유일합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매년 만기 연장 심사를 받으며 피가 마르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즉각적으로 폭증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당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 자금을 융통해주는 가장 질이 좋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대할까요? 금리가 4%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4%의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은행 노예냐? 이자 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치킨값을 아끼고 여행을 포기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가며 대출 상환에 올인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바쳐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뿌듯해하죠.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30년 전 199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약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0원, 9,000원 합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1만 원이 훌쩍 넘죠. 서울 강남의 상징 음마아파트. 30년 전엔 1억 원 남짓이면 30평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5억 원을 호가합니다. 과연 아파트가 금으로 변했을까요? 짜장면의 맛이 7배나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화라는 종이 조각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이 원리를 대출에 대입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빌린 3억 원. 지금은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집니다. 대형 세단 3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빚은 장부상으로 여전히 3억 원입니다. 그때의 3억 원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아마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빌라 전세금도 안 될지 모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월급이 500만 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공기처럼 가벼워집니다. 누가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갉아먹는 악마지만 빚을 지고 실물 자산인 집이나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든든한 수호천사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빨리 갚아버린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내다 버리고 맨몸으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인플레이션 알겠어. 그래도 빚은 싫어. 이자 내는 게 아깝잖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감상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열심히 모은 여윳돈 1억 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겐 4%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출 1억 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 수익을 얻는 길입니다. 대출 금리가 4%니까 당신은 1년에 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편할 겁니다. 은행 빚이 줄었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보통 사람 90%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대출을 갚지 않고 그 1억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주식은 위험하잖아? 폭락하면 어떡해? 도박 아니야? S&P 500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없습니다. S&P 500은 미국이라는 제국을 이끌어가는 상위 500개 초우량 기업의 묶음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집단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아이폰을 사고 넷플릭스를 보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십니다. 그 모든 소비 행위가 기업의 이익이 되고 주주인 당신의 계좌로 연결됩니다. S&P 500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정작용입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지수에서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더 젊고 혁신적인 기업이 채웁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S&P 500 지수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봅시다. 세계대전이 터지고
오일 쇼크가 오고 닷컴 버블이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팬데믹이 왔어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하여 약 10%였습니다. 자, 다시 계산기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1억 원을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0년 뒤 당신의 1억 원은 약 2억 5,9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 약 6억 7,200만 원이 됩니다. 30년 뒤 상상이 되십니까? 약 17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길을 택해서 대출을 갚은 사람은 30년 동안 이자 1억 2천만 원 정도를 아꼈을 겁니다. 두 번째 길을 택해서 투자를 한 사람은 30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도 통장에 17억 원이 넘는 거금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그 격차는 넘사벽입니다. 대출 이자 4%를 내고 투자 수익 10%를 얻는 게임. 앉아서 매년 6%의 마진을 남기는 구조.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말하는 차익 거래입니다. 대출을 갚아버린 사람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은 대가로 미래에 내 손에 들어올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의 기회비용을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본주의라는 고속열차의 비즈니스석 티켓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어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말은 쉽지. 10%는 평균이고 만약 내가 투자하자마자 폭락장이 오면 어떡해? 반토막 나면 멘탈이 버텨지겠어? 맞습니다. 투자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S&P 500도 1년에 20%, 30%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과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은 돈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잡주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당하는 게 위험입니다. 하지만 S&P 500의 하락은 위험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무섭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 입장료를 냅니다.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은 가끔 찾아오는 폭락장의 공포를 견뎌낸 대가로 받는 보너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폭락할까 봐 무서워서 현금을 쥐고 있거나 대출을 갚는 행위. 이것은 안전할까요?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현금의 가치가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금은 100% 확률로 녹아내립니다. 확률 100%로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출렁이는 파도를 맞더라도 결국에는 거대한 대륙에 도착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빚을 쓰지 않습니까? 버핏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빚을 씁니다. 다만 만기가 없고 이자가 없고 상한 독촉이 없는 좋은 빚을 쓸 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에게 허락된 만기가 아주 길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최고의 플로트입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준 이 귀한 선물을 단순히 없애야 할 죄악이나 수치스러운 멍해로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평생 노동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월급을 받아 은행 이자를 갚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말이죠. 집은 사는 곳이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집은 당신의 자산을 증폭시켜줄 가장 든든한 담보이자 자금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는 빚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자본가는 빚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당신의 집은 은행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산을 17억 원으로 불려줄 든든한 파트너입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대출을 갚아서 얻는 마음의 평화가 과연 수억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원래 부자가 되는 길은 언제나 불편하고 외롭고 본능을 거스르는 법이니까요.